2024년 2월 페루 쿠스코의 하키라 매립장에서 저는 15년 환경공학 연구,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해발 3,400m 고지대에 위치한 이 매립장은 이미 400만 톤의 폐기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450톤씩 새로운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대로 가면 8개월 안에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함께 온 시 환경부서 마리오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2, 저보다 10살 어린 그도 이미 이 문제와 5년째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매립장 곳곳에서 올라오는 침출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 보이는 마추픽추 산맥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 증가였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40만 명이 쿠스코를 찾았고 마추픽추만 해도 9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50만 거주민의 5배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죠. 특히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마리오가 물었지만 솔직히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소각 처리는 대기오염 문제로 불가능했고 추가 매립지 확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해져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실사단은 이미 마추픽추의 세계문화유산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시 의회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폐기물 처리 기술을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도시화도 진전된 상황에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과연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루 1인당 1.17kg의 폐기물을 배출하면서도 재활용률이 69%에 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물 쓰레기를 98%나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겨우 10% 수준의 재활용률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이 21%, 도쿄가 19.5%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69%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건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를 사료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도했고 The Guardian은 거의 제로 수준의 음식물 쓰레기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뉴요커는 뉴욕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까지 했죠. 이런 해외 언론의 평가를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3월 드디어 코이카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제로 웨이스트 계획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과 음식물 쓰레기 80% 재활용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15년간 환경 문제와 씨름해온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이 한국의 현대 기술과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024년 4월 코이카 전문가팀이 쿠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외국 컨설팅 업체들이 와서 그럴듯한 제안서만 남기고 떠났던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민수 팀장을 비롯한 5명의 한국 전문가들은 첫날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김 팀장은 40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영어 인사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15년간 이 문제를 연구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도 서울에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온 이지은 환경 엔지니어는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키라 매립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을 갈아입고 직접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매립장 전체를 촬영하고 3D 스캐너로 지형을 정밀 측정하며 침출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첨단 기기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과 추측에 의존해왔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김 팀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서울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하루 1.17kg의 폐기물만 배출하면서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한국은 RFID 기반의 무게 계량 시스템을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98%까지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 21%, 도쿄가 19.5%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은 엔지니어가 설명해준 RFID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찍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었죠. 이 방식을 도입한 후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는 30%나 감소했고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이 핵심입니다.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는 거죠. 이지은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원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만 고민했지 아예 발생량을 줄이는 시스템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제시한 마스터 플랜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80% 재활용을 달성하며 환경교육관을 설립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3단계 계획이었죠. 모든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 수치와 달성 기한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들이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우리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더 가디언 같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동료 마리와 함께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요? 마리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미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의 답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7월 드디어 첫 번째 시범시설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키라 지역에 설치된 하루 60톤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앞에 선이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장비들이 도착했을 때의 설렘, 복잡한 매뉴얼을 이해하려 밤새 공부했던 날들, 그리고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설치 작업을 했던 기억들이 말이죠.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RFID 계량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하지만 이지은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교육관에서 매주 150명씩 시민교육을 진행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자료를 현지화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았고 그들을 통해 각가정으로 분리수거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8살 소피아라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RFID 카드 사용법을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범 지역 300개 음식점에 도입한 RFID 시스템의 초기 결과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자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3개월 후에는 평균 20% 정도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레스토랑 사장은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50살이 넘은 그는 30년간 같은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바꾸라니 당연히 부담스러웠겠죠.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하지만 요금 고지서를 받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카를로스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문가들의 접근법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강제가 아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한 것이죠.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고지대 특성상 장비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정전이 잦아서 시스템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과 이지은 엔지니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지은 엔지니어는 3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기꺼이 현장에 나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현지 기술자들에게 세심하게 교육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믿기지 않는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기존 15%에서 35%로 증가했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양도 월 평균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직 목표치인 8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이제 귀찮은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오도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악취가 사라지자 SNS를 통해 쿠스코의 변화를 세계에 알리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친환경 관광 도시로서의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호텔에서 김 팀장과 함께 다음날 계획을 세우며 나누는 대화들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듣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이 한국의 현대 기술과 만나 만들어내는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코이카와 함께 발표한 쿠스코 통합 폐기물 관리 마스터 플랜이 남미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루 환경공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장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상파울루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파울루 시청의 마르셀라 환경국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관료였는데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다가와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RFID 시스템 도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요. 마르셀라의 진지한 표정에서 남미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관광 도시이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비단 쿠스코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발표한 한국의 폐기물 처리 성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가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 뉴욕 21%, 도쿄 19.5%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98% 재활용이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회장이 잠시 조용해질 정도였죠. 이지은 엔지니어가 보여준 서울의 사례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RFID 카드를 찍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분리수거함,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깨끗한 모습에 참석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를 사료와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보도한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일주일 동안 제 이메일함은 문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리마, 키토, 라파스, 산티아고 등 남미 주요 도시들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멕시코시티에서도 연락이 왔을 정도였죠.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자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온 환경공학과 교수 로베르토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그는 20년간 안데스 지역 폐기물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였는데 우리 시설을 둘러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고지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군요. 로베르토의 반응을 보며 저는 새삼 우리가 이룬 성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해발 3,400m 고지대라는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한국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안데스 도시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 남미 지역 담당관이 우리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검토하겠다고 연락해왔고 UN 헤비타트에서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The Guardian이나 뉴요커 같은 해외 언론들이 한국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였던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마리오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지구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분리수거가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관광객들도 쿠스코의 깨끗한 거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김 팀장과 함께 마추픽추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쿠스코 시내의 야경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보이는 깔끔한 거리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지점들을 보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좋은 시작이네요.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마추픽추의 찬란한 잉카 문명과 한국의 현대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작은 기적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쿠스코 시청에서 열린 연말 성과 보고회는 제 환경공학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답을 찾았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카르멘이라는 70살 할머니가 손자 페드로와 함께 RFID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는 손자가 더 잘해요. 카르멘 할머니의 웃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세대가 함께 새로운 환경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시범 지역 통계도 고무적이었습니다. 1000가구에 보급된 RFID 계량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15%에서 40%로 증가했고 월 평균 매립 쓰레기량도 20% 감소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98% 재활용률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500명의 시민이 교육을 받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을 통한 가정 내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10살 소피아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분리수거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 리뷰를 살펴보니 쿠스코 거리가 정말 깨끗해졌다. 친환경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마추픽추를 찾는 관광객들이 쿠스코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 팀장과 이지은 엔지니어가 준비한 2025년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처리 용량을 하루 120톤으로 2배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 8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서울에서 69%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리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32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도시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리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우리 사례를 세계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세계은행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The Guardian이 한국 시스템을 세계적 모범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재활용 산업에서 5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퇴비와 시설에서 생산된 비료는 마추픽추 인근 농가에 공급되어 월 평균 8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비용센터에서 수익센터로 변화하는 첫 신호였죠. 연말 저녁 마추픽추가 보이는 언덕에서 김 팀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15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의 해답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좋은 시작을 했네요. 김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2050년 제로 웨이스트 목표를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98% 재활용을 달성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마추픽추를 바라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500년 전 잉카 문명에 찬란했던 이 땅 독일 자동차 전문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차가 BMW를 제쳤다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직접 겪은 독일 자동차 업계의 뼈아픈 현실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 크라모입니다. BMW에서 25년간 일해온 전기차 전략기획팀 부이사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프란츠 요제프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보내온 2021년 1분기 전기차 시장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미소가 번졌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BMW가 13.3%의 점유율로 당당히 3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와 폭스바겐 다음이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우리 iX3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현대차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6.1%.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한국차는 가성비로만 승부하는군. 동료 마르쿠스가 다가와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니고라는 전기차를 내놨던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골프카트 수준이겠지. 우리는 100년 프리미엄 브랜드야. 품격이 다르다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제 인식은 90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값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그저 교통수단 역할만 하는 차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BMW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브랜드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엔지니어링 팀장 볼프강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파울, 현대차 기술진들이 800V 급속 충전 시스템을 상용화했다는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케팅용 스펙이겠지. 실제 성능은 다를 거야. 우리 iX3의 150kW 충전도 충분히 빠른데 뭘.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후에 연구개발부서에 전화를 걸어 현대차 전기차 기술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날 때 정리해서 보내줘.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던 중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 아이오니고가 독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사실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덧붙였죠.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밀함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정말 궁금한 기술이네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8분? 우리 iX3는 34분이 걸리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내 카타리나가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늦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유럽 운송환경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니고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독일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BMW에서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한국차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아직은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구개발부서에서 보내온 현대차 기술 분석 보고서가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를 거야. 독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 없어. 제 안에 있던 독일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제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에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였죠. 테슬라 모델 Y가 1위,
그리고 2위에 현대 아이오니고가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BMW 의사는 4위에 머물러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 차가 독일 소비자 만족도 2위에 오른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자인, 실내 공간, 충전 성능 부문에서 아이오니고가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마르쿠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울, 이거 봤어? 우리 고객들이 한국 차로 갈아타고 있다는 리포트야. 그가 건넨 자료를 보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BMW 딜러들로부터 올라온 보고서였는데 실제로 X3 구매 예정 고객들이 아이오니고 시승 후 마음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넨 BMW 바이언 전 시장의 한스 매니저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BMW는 18분 충전이 안 되나요? 입니다. 설명을 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이오니고를 시승해본 고객들이 실내 공간의 차이를 실감하고 계약을 재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해 3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자이퉁에서 실시한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니고가 우리 iX3와 아우디 Q4, 이트론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거예요. 파워트레인, 주행 다이내믹, 환경 및 비용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 매체가 자국 프리미엄 브랜드 대신 한국차에 손을 들어준 거였거든요. 기사 말미에 적힌 심사평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오니고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물론 기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초고속 충전 기술과 긴 보증기간은 동급에서 단연 돋보인다. 점심시간, 볼프강과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파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350kW 충전을 지원하는 아이오니고에 비해 우리 150kW는 정말 느려 보여.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CEO 올리버 지프세가 전략기획팀 전체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저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현재 상황이 심각합니다. 2분기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숫자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1분기 독일에서 현대차는 7.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BMW는 10.2%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판매 증가율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89% 성장한 반면 BMW는 23% 성장에 그쳤거든요. 지프세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35세 이하 고객층에서 현대차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랜드 프리미엄보다 실질적 성능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세대예요. 회의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았죠. 카타리나, 내가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 한국 차가 정말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 편견 없이 말이야. 그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미넨 시내 현대차 전시장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BMW만 타온 제가 경쟁사 전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아이오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각진 디자인이 독특하면서도 미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일즈 매니저인 클라우스가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800V 아키텍처입니다. 350kW 급속 충전으로 18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보여준 실제 충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18분 만에 80%가 충전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3m에 달하는 휠베이스 덕분에 뒷좌석이 BMW iX3보다 훨씬 넓었어요. 클라우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VEL 기능으로 차량에서 220V 전원을 뽑아 쓸 수 있어요. 캠핑이나 응급 상황에서 유용하죠. 시승을 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속 성능은 우리 iX3와 비슷했지만
실내 정숙성과 승차감이 훨씬 부드러웠어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직관적인 조작성에 감탄했습니다. 전 시장을 나오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차는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니라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자동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BMW 임직원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이오닉5를 구매해서 3개월간 직접 사용해보기로 한 거예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25년을 건 도전의 시작이었죠. 2022년 6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이었죠. BMW 본사에서 급작스럽게 현대차 전기차 기술 벤치마킹 출장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오닉5를 구매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현지 담당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차 유럽전략본부 김성민 부장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정으로 현대차의 진짜 기술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진짜 기술 데모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전기차들의 규모와 완성도가 BMW 못지않았어요. 특히 아이오닉5 옆에 서 있는 EV6를 보니 같은 플랫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디자인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EGMP 플랫폼의 핵심은 모듈러입니다. 하나의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MW에서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방식이었거든요. 연구개발센터로 이동하는 도중 김 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파울 씨, 솔직히 저희도 처음에는 독일 시장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242대, 6월에 1128대, 7월에는 1931대를 기록했거든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 생생했습니다. 독일 소비자들이 정말로 아이오닉5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7월 판매량이 BMW iX3보다 높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800V 충전 시스템 테스트 시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 각종 측정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박 박사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우리는 350kW 충전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충전이 아니라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실제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 잔량 10%인 아이오닉5를 350kW 충전기에 연결하는 순간 충전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졌어요. 정확히 18분 후 배터리가 80%까지 충전되었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로 직접 확인했거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18분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보여준 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온도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각 셀의 상태가 어떻게 모니터링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900km를 아이오닉으로 달리는 일정이었죠. 김 부장이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달리는 동안 실내 정숙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BMW iX3와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행 가능 거리였습니다. 고속주행에도 불구하고 40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표시가 나타났거든요. 부산 도착 후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면서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파울 씨, 저희가 독일 진출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현지 소비자의 니즈였어요. 독일 사람들은 성능과 효율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현대차 전기차 개발팀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팀장급 엔지니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기술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전기차를 단순히 친환경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도구로 봐요. 개발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울산 현대차 공장을 견학하던 중 생산 라인의 자동화 수준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배터리를 조립하고 품질 검사를 하는 모습이 독일 공장 못지않았거든요. 특히 배터리 팩 조립 라인에서는 0.1mm 오차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하루에 300대의 아이오니고를 생산할 수 있어요. 품질 불량률은 0.0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 김 부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기술로 승부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아닌 실질적 성능으로 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BMW에서는 브랜드의 전통과 프리미엄 이미지에 너무 의존해왔던 건 아닐까? 실제 기술 경쟁력은 어떨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는 현대차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오니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받으면서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공기역학적 효율성까지 고려한 과학적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0.288T라는 공기저항 계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들은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걸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BMW는 어떨까? 우리도 이런 혁신적 사고를 하고 있을까?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BMW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현대차의 기술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2022년 9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 3분기 실적에서 현대차가 BMW와의 격차를 더욱 좁혔다는 보고서였어요. 마르쿠스가 침울한 표정으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파울, 3분기 현대차 점유율이 8.2%까지 올라왔어. 우리는 9.1%로 격차가 1%도 안 나.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 만족도 조사였어요. 독일 최대 자동차 클럽인 ADAC에서 실시한 전기차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오니고가 종합 2위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특히 충전 편의성 부문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BMW 의사는 종합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사 벤치마킹을 통한 차세대 전기차 전략 수립이라는 이름의 TF팀이었죠. 저는 한국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대차의 800V 충전 시스템을 실제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오니고를 회사 연구소로 가져와 완전 분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들의 기술력의 진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볼프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파우,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야. 각 셀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면서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실제로 분해해본 결과 현대차의 배터리 기술이 BMW가 사용하는 CATL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였어요. 차량의 각종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업데이트가 개별적으로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BMW의 드라이브 시스템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빨랐어요. 10월 중순 김성민 부장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 차원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졌어요.
미넨 시내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파울 씨, 한국에서 보여드린 기술들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부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독일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술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파울 씨, 저희가 독일 현지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독일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말이에요. 다음 주, 저는 함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유럽 충전 인프라 구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단순히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독일 고객들의 충전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위치와 용량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 고객들은 주말에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우토반 휴게소뿐만 아니라 관광지 근처에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50kW 급속 충전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충전이 끝나도록 말이에요.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인근 충전소에서 테스트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오니고를 충전하는 동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니 벌써 70%까지 충전되어 있었어요. BMW iX3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요. 더 인상적인 건 고객 서비스였습니다. 충전 중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콜센터에서 독일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필요시 현장 기술자가 30분 내에 도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현대차가 독일 시장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1월 말,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BMW CTO 프랑크 베버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의 명가라는 타이틀보다 소프트웨어와 충전 경험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예요. 이 발언은 BMW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현대차의 전기차 기술력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운 BMW가 경쟁사에게 뒤처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초,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전기차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현대차도 참가했는데 그들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독일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거든요. 김성민 부장이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독일 시장에서 단순한 판매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문화와 함께 성장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고 저도 모르게 따라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후 김 부장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파울 씨, 저희는 BMW를 존경합니다. 100년 역사의 브랜드이고 자동차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BMW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기업이 독일 기업을 단순히 이기려는 게 아니라 상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동시에 제 안에 있던 국가적, 기업적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해 연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독일 전기차 판매량에서 현대차가 BMW와의 격차를 1% 미만으로 줄인 것이었어요. 2023년에는 정말로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BMW 내부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2023년 3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연방교통청 KBA에서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기차 판매 통계였어요. 현대차가 8.8%의 점유율로 BMW의 8.3%를 공식적으로 추월한 거였습니다. 25년간 BMW에서 일해온 저에게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사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계속 현대차의 성장을 예측해왔거든요. 마르쿠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파울,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안주했나 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거든요.
기술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며 혁신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이 순간이 BMW가 다시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BMW 이사회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CEO 올리버 지프세가 저를 직접 지명해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파울,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걸 모두에게 공유해달라.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혁신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현대차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빠른 충전이나 넓은 실내 공간이 아니었어요. 소비자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철학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역사의 프리미엄에 안주했지만 그들은 매일 혁신을 추구했어요. 800V 충전 시스템도 단순히 빠르게 충전하려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학습의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우리만의 강점을 더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날 이후 BMW 내부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차에 밀린 덕분에 제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6월, 김성민 부장이 다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유럽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미팅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부장님,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대차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울 씨, 저희도 BMW로부터 많은 걸 배웠어요. 품질에 대한 철학, 고객 서비스의 섬세함, 브랜드의 일관성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서로 배우면서 발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혹시 BMW와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제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성공은 결국 생태계 전체의 발전에 달려 있었거든요. 8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MW와 현대차가 유럽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경쟁사였던 두 회사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협약 체결식에 BMW 대표로 참석했어요. 협약식에서 김성민 부장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난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차를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거였어요. 그해 11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8.8%로 1위를 기록하고 BMW가 8.3%로 2위에 머물렀다는 공식 통계였어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었어요. BMW도 현대차처럼 혁신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기차에는 현대차에서 배운 800V 충전 기술과 고객 중심의 UX 디자인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아내 카타리나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독일차가 최고라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달라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 같아. 2024년 새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사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현대차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18분 충전 기술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BMW의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에는 현대차 못지않은 급속 충전 기술과 고객 경험이 담길 예정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제 BMW 내부에 타사에서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김성민 부장과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파울 씨,
BMW의 새로운 변화가 정말 기대돼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진짜 전기차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국경과 브랜드를 넘어서는 진짜 혁신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리고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가 20년간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자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입한 금액이 무려 2,847억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맥도날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부동산 정책 연구소에서 20년간 글로벌 부동산 투자 패턴을 연구해온 수석 연구원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분석해왔죠.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밴쿠버 시청 12층 정책회의실에서 저는 절망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해진 그 보고서의 첫 줄은 충격적이었어요. 밴쿠버 도심 부동산의 67%가 해외 자본 소유, 그중 84%가 중국 자본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런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었어요. 보통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 자본만큼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다른 주요 도시들의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토론토, 시드니, 오클랜드, 런던, 뉴욕.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2019년 이후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란 건 그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전략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요 도시의 핵심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외곽으로 확산되는 패턴, 그리고 교육시설과 교통 인프라 주변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방식까지. 이건 개별 투자자들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각국 정부들의 무력한 대응이었거든요. 문제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들을 계속 목격하게 됐습니다. 밴쿠버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2019년 평균 주택 가격이 12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무려 456만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5년 만에 280% 상승한 거죠. 제 동료 교수가 30년간 모은 돈으로도 밴쿠버에서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2023년 밴쿠버 시민 설문조사에서 18세에서 35세 청년층의 78%가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캐나다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2021년에서야 외국인 구매세를 도입했는데 그때는 이미 주요 지역이 거의 다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15%라는 세율도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집값 상승률이 연이 30%인 상황에서 15% 세금은 오히려 저렴한 진입 비용이었거든요. 호주 시드니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제가 2023년 시드니 부동산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드니 동부 본다이 비치 근처 아파트 가격이 평방미터당 3만 호주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건 뉴욕 맨해튼 수준입니다. 호주 정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뀐 후였어요. 시드니 현지인들의 평균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많은 젊은 가족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 호주 연구 파트너는 시드니가 현지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했어요. 뉴질랜드는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18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규 개발에는 여전히 외국 자본이 필요했는데 정책이 너무 이율적이어서 건전한 투자까지 막아버린 거죠. 결국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른 방식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각국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공통점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문제 인식이 너무 늦었다는 점. 둘째, 대응 정책이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다는 점. 셋째, 기존 법 체계로는 체계적인 해외 자본 공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어요. 2022년 데이터를 보니 런던 중심가 신축 고급 아파트의 70% 이상이 해외 투자자 소유였습니다. 현지 직장인들은 런던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었고요. 영국 정부도 각종 규제를 시도했지만 복잡한 법인 구조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자국민의 주거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의 상황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서울 강남구청에서 만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201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지역과 부산 해운대, 제주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3주 만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3년에 걸쳐 만든 정책보다 훨씬 정교하고 포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감탄한 부분은 한국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법무부, 기획재정부가 연계해서 외국인 투자 현황을 매월 집계하고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받은 한국 정부 자료를 보니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규모는 2019년 12억 달러에서 2023년 4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4배가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2% 수준이었습니다. 캐나다의 23%나 호주의 19%에 비하면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2021년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만큼 한국도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에 상응하는 제한을 가한다는 원칙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만난 연구원으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장려하고 투기성 투자는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신규 주택 건설이나 도시 재개발 같은 생산적 투자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기존 주택을 단순 매입해서 보유하는 투기성 투자에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정책 설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근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면 한국은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한국은 또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엄격한 규제를,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밀한 정책 조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특히 놀란 건 한국의 법적 대응 체계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빈틈없는 관리가 가능했어요. 복잡한 법인 구조나 간접 투자를 통한 우회 투자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한국국토연구원에서 만난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요.
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정책팀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서 한국형 대응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별한 무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국민들의 놀라운 정보력과 관심도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9개월에 걸쳐 검토한 정책들을 한국은 3주 만에 종합해서 발표했어요. 하지만 속도만 빨랐던 게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한국은 이미 전 국민이 디지털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시간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우리는 상호주의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적용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2021년부터 중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난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 투자자의 본국에서 한국인이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만약 상호거래가 불가능하다면 한국도 해당 국가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이었죠. 이 정책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호주의 원칙 도입 이후 중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45%에서 12%로 급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투자 급증 문제로 고생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에서 단기간에 여러 건의 외국인 매입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고 신호가 발생하고 관련 기관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특별한 무기는 바로 국민들의 놀라운 정보력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반 시민들과 대화해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심지어 20대 젊은이들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의 독특한 부동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련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수문의 시간 내에 온라인에서 수십만 개의 댓글과 분석글이 올라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는 정부에게는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정책 실패 시 즉시 여론의 문매를 맞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신중하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예측 가능성을 중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변화는 6개월 전에 미리 예고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급작스러운 규제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탄한 부분은 한국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었어요. 한국은 매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공개합니다. 투자 규모, 지역별 분포, 국가별 현황, 투자 목적 등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계속 들어보세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더 있거든요. 한국의 국제협력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한국은 아시아 주요국들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법적 안정성도 확보했어요. WTO 규정과 FTA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설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법적 검토를 완료한 거죠. 한국의 정책 집행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정책 발표 후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까지 평균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공무원들의 높은 전문성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놀란 건 한국 공무원들의 전문성이었어요.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경제학, 법학, 도시계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외 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정책 사례를 학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또한 기술 혁신을 정책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추적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기 패턴 감지, AI를 활용한 정책 효과, 예측 등 첨단 기술을 정책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봐도 한국의 대응 방식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이 있었던 거죠. 연구자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이라면 분명히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G20 의장국을 맡아서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했어요. 가장 최근 사례인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더욱 확신이 듭니다.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모델이 되었잖아요. 선제적 대응, 과학적 분석,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들의 높은 협조.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중국 자본 침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었어요. 단순히 외국 자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정책 모델을 도입하려고 문의해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보여줄 해법이 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되 투기는 차단하고 시장 개방과 국민, 주거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서 제 정부의 한국